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운드 신서시스, 음향 합성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오실레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소리 특색이 있는지, 그것들은 어떻게 물리적 진동도 없이 정기적 또는 데이터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이 샘플 레이트나 사인파가 무엇인지 등의 사운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수업이니 제 대학 클래스 외의 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전자 오실레이션은 무엇이고 어쿠스틱 진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소리는 왜 1차원 신호라고 하는가? 물체가 진동이 아닌 말 그대로 음향을 합성해서 만드는 것을 사운드 신서시스라고 하죠. 다르게 생각하면 소리가 아니었던 것을 소리로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 신서시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오실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기적으로 또는 데이터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 소리를 발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죠. 전자 오실레이션은 전기 신호의 앰플리튜드, 값 자체의 변화를 말하며 그것이 스피커와 같은 물리적 진동을 만들 수 있는 전기 장치를 그 모양 그대로 움직임으로써 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전기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교류와 직류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니콜라 테슬라와 토마스 에디슨이 교류 직류 가지고 다투었던 이야기는 유명하죠. 다음 보시는 게 AC와 DC의 차이를 나타낸 플랫인데, 교류는 AC, Alternating Current, 움직이는 전류이고 DC, Direct Current, 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DC라고 하죠. 한국에서 쓰는 전기는 설명서를 보시면 220V 60Hz라고 써 있는데 220V는 앰플리튜드가 220V의 RMS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60Hz는 그 주기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20V가 RMS, 즉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평균값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디오 볼륨을 잴 때도 RMS를 이용하죠. 피크는 약 311V까지 국내 220V의 경우 올라간다고 하네요. 우리 가정 전기가 60Hz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현재 음향 장비 셋업이 완벽하지 못한 경우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가끔 60Hz의 험을 듣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60Hz면 매우 낮은 음이죠. 그 험을 없애려고 전용 장비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C는 소리를 만들지 못하고 AC는 소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기 밀도가 밀도의 상대적 차이 없이 그냥 전체 밀도만 높아진다고 해서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그냥 공기 압력만 세지는 것이죠. 전기도 DC로 한 값에만 머물러 있으면 스피커는 멈춰 있고 아무 소리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움직임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전자 오실레이션과 물리적 진동을 비교해 볼까요? 사운드 신서시스의 발명 이전 환청과 같은 뇌에서 일어나는 특수 현상을 제외하면 원래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어떤 물체가 물리적으로 진동함으로써 그것이 공기의 밀도 차이를 만들고 그로 인한 진동을 우리 귀가 듣는 것이었는데요. 진동하는 물체가 기타줄같이 1차원에 가까운 형태인지 금속 판처럼 2차원에 가까운 형태인지 아니면 스네어 드럼처럼 3차원에 가까운 형태인지에 따라서 물체 내부의 진동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 양상의 변화는 템벌, 음색 또는 음량의 변화, 엔벨롭의 형태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더군다나 물체 바깥에는 그에 더해서 공간이 있고 공간의 영향도 존재하는 등 매우 복잡한 것이 어쿠스틱이죠. 하지만 결국에 우리 뇌는 그 신호를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죠. 물론 그 1차원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좌우에 두 개가 있긴 하지만요. 즉 1차원이 두 개인 것이죠. 소리라는 것은 결국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1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량 변화 이퀄 밀도의 변화, 그것밖에 없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기의 변화를 스피커가 그대로 공기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그것을 우리로 귀로 듣는 것이 정기적인 오실레이션을 듣는 것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자 오실레이션은 물리적인 물체와 달리
스피커에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1차원으로 존재하는 신호입니다. 스피커를 움직이려면 스피커로 전기를 보내기 전에 1차원 신호로 최종 변환해서 전달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운드 신서시스는 중간 단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도 결과물로서는 1차원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차원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상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영상은 공간 차원이 X축, Y축 2차원이 있고 시간별로 그 공간 차원이 늘어서 있는 형태입니다. 사진이 시간 차원 없이 공간만 2차원 있는데 반해 영상은 그 공간 2차원 전체가 다음 시간이 되면 다른 정보로 바뀌게 되죠. 이게 사진과 영상의 차이고요. 하지만 오디오 시그널은 좀 다릅니다. 공간 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한 시간당 단 하나의 값만 있을 뿐입니다. 영상이라면 픽셀 하나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그렇게 정보가 작은 대신 영상보다는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정보의 변화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 귀에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립니다. 영상은 제일 빨라봐야 300프레임 정도가 일반 소비자가 쓰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 오디오 같은 경우 요즘에는 768kHz도 심심찮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68kHz는 초당 76만 8,000번으로 300번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아무튼 이건 부가적인 얘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사운드 신서시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1차원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실레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아날로그인 VCO, DCO, 그리고 안티알리어스 디지털 오실레이터의 각각의 원리는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장치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일렉트로메카니컬하게 소리를 만드는 장치들은 19세기 이전에도 많이 존재했죠. 일렉트로메카니컬 악기라고 하면 앞서 첫 번째 장에서 설명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음향 합성 장치, 신서사이저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물리적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일렉트릭 기타 또는 로즈 같은 일렉트릭 피아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오실레이터를 탑재한 아날로그 신서사이저들은 1920년경부터 등장했는데 그 시기의 물건 중에는 퍼 힌데미스가 사용한 트라토니움이 있는데요. 이 시절에는 보통 튜브, 즉 진공관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은 195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60년대에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라는 아날로그 부품이 등장하고 그 부품이 신스들에 탑재하면서 현재의 아날로그 신스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는 복고라고 해서 튜브를 사용한 오실레이터가 다시 나오고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날로그 신스들에는 VCO 코어에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아날로그 오실레이터의 구조를 보고 소리도 들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Sotus Core VCO이고 이것은 Triangle Core VCO입니다. 말 그대로 Sotus Core는 기본적으로 회로가 생성하는 웨이브폼이 Sotus, Triangle Core는 Triangle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Sotus Core로 돌아와서 Operational Amplifier, 저항, 캐퍼시터 같은 것이 회로에서 보이는데 잘 모르시면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셔도 됩니다. 더 일반적인 것은 Sotus Core인데요. 무그나 시퀀시어 같은 유명 회사들이 만드는 오실레이터의 대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riangle Core는 메모리 무그나 OBXA, SH101 같은 특정 유명 신스들에 탑재되었고요. Sotus Core와 Triangle Core는 둘의 음색 차이가 있으며 Triangle Core가 웨이브 쉐이퍼를 통해 순수한 사인 웨이브를 만들어내기 더 쉽다는 장점이 있고 Sotus는 Subtractive Synthesis의 가장 기본이 되는 Sotus 웨이브폼을 기본 웨이브폼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회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기 신호를 리니어하게 변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로의 경우 우하향 Sotus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전압에서 시작해서 일정 값을 지속적으로 빼면서 전압을 리니어하게 감소시키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감소시키는지는 입력 볼티지, 컨트롤 볼티지라는 것이 결정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오실레이터를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빨리 변화되면 같은 모양의 반복이 더 빨라져서 피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천천히 하면 피치가 낮아지게 되겠죠. 입력 볼티지로 피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치를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술 도구로서 유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앞서 설명했던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외에 또 하나의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가 회로에 있는데요. 이것은 컴파레터라는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없으면 오실레이터가 될 수 없는데요. 이것은 현재 전압이 일정 볼티지 이상 또는 이하가 되면 다시 처음 상태로 전압을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회로의 경우 낮아지던 전압이 일정 지점을 지나면 다시 원래 전압으로 돌아와 똑같은 모양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셋인 것이죠. 이게 없으면 반복이 되지 않아 한 곳에서 멈추어 DC 시그널이 되어버리겠죠. 참고로 트라이앵글 코어의 경우 전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아닌 특정 볼티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전압을 더하던 것을 빼고 빼던 것을 더하도록 전압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서투스 코어와 트라이앵글 코어는 모두 VCO인데요. DCO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컴파레터를 OO 타이머와 같은 디지털 장치로 바꾸게 되면 그것을 DCO, Digitally Controlled Oscillator라고 부릅니다. 음색도 다르고 특성도 여러 부분에서 둘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신스이지만 하나는 DCO, 하나는 VCO를 탑재한 신스의 소투스 웨이브를 각각 들어보시죠. 결론적으로 아날로그 오실레이터는 전기에 일정한 변화를 주고 특정 부분에 도달하면 다시 어떤 형태의 리셋을 하여 특정 모양이 반복되도록 하여 전기적 진동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장치에서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다를까요? 디지털 오실레이터의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오실레이터처럼 전압의 높낮이로 앰플리튜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숫자 값으로 앰플리튜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거쳐서 전압값으로 변환이 돼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긴 하지만요. 저장되어 있을 때는 데이터 값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데이터적으로 앰플리튜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디지털에서는 0.5의 값을 써서 DAC로 전달해주면 DAC가 0.5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만들어내고요. 마이너스 0.1을 전달해주면 마이너스 0.1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디지털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인데 예를 들면 아날로그에서 사인 웨이브를 만들려면 일단 트라이앵글 웨이브를 생성한 다음에 웨이브 쉐이퍼를 통해서 사인 웨이브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디지털에서는 그냥 사인 웨이브 기록했던 것을 다시 재생하면 되는 것이죠. 즉 사인 웨이브의 값 하나하나를 그냥 DAC에 전달해주면 사인 웨이브를 다시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에서 소리의 저장과 재생이 용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오실레이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엘리어싱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어싱이라는 것은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도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선풍기 날이나 자동차 바퀴가 속도가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 그것이죠. 그것은 눈의 한계 추적 속도보다 선풍기 날이나 자동차 바퀴가 더 빨라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디지털에서는 그 현상이 아주 명확하게 일어납니다. 20fps, 즉 1초에 20번 샘플링해서 비디오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초에 1회 회전하는 속도인 0.05 cycle per second CPS의 회전 속도로 돌고 있는 바퀴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바퀴는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좀 높여봤더니 역시 아무 문제 없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번엔 속도를 좀 많이 높여서 3.95 CPS로 높였더니 역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앙에 어지럽게 도는 것은 무시해 주시고 앞에 오직 5갈래의 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오로지 시계 방향으로만 바퀴를 회전시키는 시뮬레이션인데요. 그런데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어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바퀴 현상을.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FPS는 20입니다. 1초에 20번 그림이 변하게 되는데
지금 바퀴는 3.95 CPS, 4 CPS보다 0.05만큼 느린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0.05 CPS의 속도로 역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요. 앞에 휠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에 가장 잘 보이는 휠이 갈래가 5갈래라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0fps 나누기 5갈래 나누기 2 해가지고 2cps부터 알리아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cps 이상부터 다시 정상적이 되고요. 그래서 4.05로 만들면 0.05cps와 같은 속도로 앞에 5갈래의 휠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 5개의 휠이 시계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려면 한 비디오 프레임당 원이 전체가 360도죠. 360도를 5갈래니까 5로 나눈 72도, 또 거기서 반인 36도보다 더 많이 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한 프레임의 휠 간의 간격의 반보다 더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휠이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음 휠이 뒤로 온 것처럼 보입니다. 거리가 그쪽이랑 더 가깝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한 번에 50도를 나아간다고 하면 50도를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72도 마이너스 50도 해서 한 번에 22도만큼의 속도로 역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3.95 CPS가 천천히 역으로 도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3.95 CPS가 71.1도 회전에 해당하는데 71.1도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72-71.1도 해서 한 번에 0.9도만큼의 속도로 역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5갈래의 휠은 5갈래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법칙이 적용되지만 중앙에 정신없이 도는 브레이크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바퀴 전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72도의 반 36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60도의 반인 180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같은 논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이해 가능한 것이니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바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반이라는 개념입니다. 바퀴도 그랬던 것처럼 오디오에서도 샘플 레이트의 절반이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역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파수가 아닌 역방향의 다른 주파수로 들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디오에서의 엘리어싱입니다. 오디오에서 엘리어싱은 플랫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샘플 레이트를 20Hz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비디오에서의 20fps와 달리 오디오에서 20Hz는 불가능한 샘플 레이트지만 원리를 이해할 때는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20Hz란 1초에 20번 값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9Hz의 사인파를 20Hz 시스템에서 재생시킨다고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빨간 점이 20개의 샘플링이 일어난 지점인데요. 디지털에서는 이 사이값은 존재할 수가 없죠. 결과물을 보시면 원본 사인 웨이브와는 좀 결과물이 달라지죠. 완전히 충실한 샘플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한 개수를 세보시면 9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Hz의 사인파를 성공적으로 재생한 것이죠. 11Hz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20번 샘플링이 일어나는데 원본 사인 웨이브가 11번 오르락 내리락 한 것에 반해 여기서는 세보시면 9번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11Hz 사인 웨이브를 재생하는 데 실패하고 9Hz가 재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기서의 결과물과 아까 9Hz의 결과물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까 것을 좌우로 뒤집은 리버스 해놓은 모양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예제를 보고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샘플 레이트 20Hz를 넘은 21Hz의 사인파인데요. 샘플링 구간에 점을 찍어 보았더니 선을 연결할 필요도 없이 1Hz의 느린 사인 웨이브가 결과물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바퀴 시뮬레이션에서도 5갈래 휠의 간격인 72도를 넘어가자 다시 느릿하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현상을 보셨었는데 그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샘플 레이트인 20Hz를 1Hz 넘어갔더니 1Hz 사인 웨이브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까 보았던 11Hz의 경우 바퀴로 치면 72도의 절반인 36도를 넘어간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빠르게 역으로도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디오에서는 20Hz의 절반인 10Hz를 넘는 순간 바퀴가 역으로 도는 것에 오디오 판 현상인 네거티브 프리퀀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방향이었던 9Hz의 역방향인 9Hz의 웨이브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프리퀀시는 오디오가 반대로 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오디오 샘플 레이트의 절반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따로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를 넘어가면 네거티브 프리퀀시로 바뀌고 사용자의 의도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므로 DAW나 각종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게 제약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실하게 재생할 수 있는 한계 주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면 44100Hz 샘플 레이트의 경우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는 22050, 22050Hz이죠. 두 번째로는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를 부득이하게 넘어갔을 경우 결과물의 주파수입니다. 그 주파수에서 샘플 레이트를 빼면 되죠. 네거티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샘플 레이트를 넘어간 경우입니다. 현재 주파수에서 샘플 레이트를 뺀 주파수로 재생이 되게 되죠. 예를 들면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Hz와 44200Hz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엘리어싱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 44100Hz 샘플 레이트의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떤 사운드의 배음 성분 또는 어떤 고음 성분이 22050Hz를 넘어가는 것은 아주 빈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어싱이 발생하게 되고 22050Hz에서 반사되어 내려온 네거티브 프리퀀시의 주파수 성분이 원래의 배음 자리와 다른 곳에 자리하게 되면서 음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노이즈 같은 경우 엔티 엘리어싱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주기도 없고 배음 구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투스 웨이브나 펄스 웨이브 같이 배음이 강한 주기적인 웨이브 폼에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티 얼리싱 또는 밴드 리미팅 또는 엘리아스 서프레싱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고음에서 이상한 성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투스 자체를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것을 역발상으로 예술 소재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우와 펄스를 안티 얼리어싱하는 알고리즘이 많은데요. 알고리즘의 목적은 보통 더 적은 CPU 파워를 사용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알리어싱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투스 웨이브폼의 안티 알리어싱 방법을 살펴보자면 전통적으로는 애디티브 신서시스로 사인 웨이브를 더해서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오버 샘플링이 있겠습니다. 오버 샘플링은 현재 샘플 레이트보다 일시적으로 높은 샘플 레이트에서 연산을 한 뒤 원래 샘플 레이트로 다시 컨버전하는 것입니다. 샘플 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알리어싱을 일으키는 고음 성분들을 필터링하기 좋아집니다. 그러나 애디티브 신서시스는 프리퀀시가 낮아질 시 CPU 연산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오버 샘플링은 단독으로 사용 시 완전히 알리어싱을 없애기 힘듭니다. 다른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지만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3개 소개하면 폴리 BLEP, 폴리노미얼 밴드 리미티드 스텝, PTR, 폴리노미얼 트랜짓 리전. DPW, Differentiated Polynomial Waves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들은 웨이브폼에 어떤 성분을 더해서 엘리어싱이 일어날 수 있는 고음 성분들을 누르거나 웨이브폼에서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고음 성분들을 전체적으로 더 강하게 눌러서 엘리어싱을 누른 다음 배음 성분들만 살려내는 트릭 등을 이용하는데요. 자세히 다루기에는 비디오가 길어져서 별도로 나중에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알고리즘들은 다 음색들도 차이가 있고 모듈레이션에 대한 반응들도 다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오실레이터는 아날로그와 달리 안티 얼리어싱이 필요하고 어떤 안티 얼리어싱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소리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전자적 오실레이터와 물리적 진동의 차이부터 다양한 아날로그 오실레이터 그리고 디지털 오실레이터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실레이터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